안녕하십니까, 휘어도우즈입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아마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뵀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유되는 프레젠테이션은 주로 저희가 DB 글로벌 자산관리 솔루션이라고 부르는 그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뵀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에 해당되는 첫 번째 문구는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유동성 폭격기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시장의 투자자산의 결과는,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즉 유동성이 너무 많았을 때는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었고요. 유동성이 이제 없어지는 이 시점에서는 이 특정, 그러니까 누구나가 아니라 특정 자산, 특정 누군가만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의 어떤 테마도 사실 변했는데요. 생각해 보시게 되면 테마가 변했는데 테마가 기존에는 수익이었습니다. 수익. 그런데 지금은 위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투자의 테마가 수익에서 위험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한번 리마인드,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시게 되면 2020년은요. 생각해 보시게 되면 완화,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2021년은 사실 경기의 회복이 테마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22년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더 더해집니다. 즉 예전에는 특정 문구 하나로 투자의 어떤 전략이 끝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하나, 두 가지만 해도 복잡했는데 세 가지 이상 들어오게 되는, 즉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졌다.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복잡해졌다. 게다가 투자의 테마가 수익에서 위험으로 바뀌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실 펀드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유동성 바스켓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유동성 바스켓은 2020년에 가장 많이 채워졌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021년에 보면 경기가 회복되면서도 이 유동성 바스켓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2022년에 들어와서는 이 2020년에 있었던 유동성도 사라졌고 2021년에 있었던 유동성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물이 요거밖에 남지 않았다. 즉 유동성이 요거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위험에 대비한 펀드의 성과의 가장 핵심은 유동성 절벽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유동성 절벽이 오게 되면 가장 필수적인 것부터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무래도 원자재, 의식주, 당장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고 실제 기존에 사실 없어도 됐었던 컨텐츠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지금 사실 상대 가격이 변하고 있다. 상대 가격 자체가 변하고 있다. 사실은 너무 시장 유동성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즐거움을 준다던가 아니면 시간을 때울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부여를 상당히 많이 해왔는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위험을 분류를 해서, 그러니까 개별 위험을, 투자의 테마가 위험으로 바뀌었다고 하니 개별 위험을 한번 쪼개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저희가 고민을 해봤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이라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따져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들 쳐다보고 있는 페드, 미 연준이 금리를 몇 번 올릴 것인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어디까지 슈팅할 것인지. 하지만 또 인플레이션에 더해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쟁 자체는 이미 발생을 했고 근데 이게 지속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어떤 것들에 유의를 해서 이 포트폴리오 투자의 성과를 봐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실질적인 펀드의 성과로 저희가 한번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금리 상승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금리 상승은 보시면 금리가 지금
2022년 기준입니다.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금리가 상승하지 않겠는가, 혹시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가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번 정도인데요. 3번 정도라고 한다면 금리를 보통 한 25bp, 0.25% 정도 올리니까요. 0.25%를 곱하게 되면 한 0.75% 정도의 금리 상승을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10년물 국채, 즉 미국의 10년물 재무부 채권을 기준으로 금리가 한 25bp 전후로 움직였을 때 저희의 펀드의 성과가 어떤지 저희가 한번 짚어봤었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봤더니 미국의 국채도 약 한 10% 빠졌었고요. 글로벌 주가도 한 8%, 미국의 S&P 500도 한 10% 넘는 성과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금리가 75bp, 즉 0.75%, 금리를 한 3번에서 4번 정도 올리게 되면 자산 가격 자체가 한 10% 정도 하락으로 연결이 된다. 채권이 됐건 주식이 됐건 글로벌이 됐건 미국이 됐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락이 나타났는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 실질적으로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을 때 펀드의 성과로 연결되는 부분은 무엇이었느냐. 첫 번째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일단 채권을 줄여보자. 채권을 첫 번째로 줄이고, 첫 번째 구간에서는 1번, 2번, 3번으로 저희가 했을 때 1번 채권 비중을 줄인다라는 게 첫 번째 저희 미션이었고, 두 번째로는 채권을 줄이긴 줄이는데 그래도 채권을 모두 다 이제 축소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자산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자산을 일정하게 들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즉 투자 등급 채권이라는 것을 하이힐드 채권으로 바꿔서 그래도 최소한의 수익은 확보해보자. 그러니까 두 번째 채권의 어떤 매매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간에서 저희가 투자 등급체에서 하이힐드 채권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일드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채권을 사야 돼서 투자 등급 회사채는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으로 저희가 로테이션을 발생을 했고, 세 번째, 요 최근에 이제 6월달 들어와서 금리가 인상됐을 때 저희가 했던 행동은, 일단 이 하이힐드 채권도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상대금리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응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물가 연동체로 교체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는 구간 동안에 포트폴리오의 성과도 한 6% 정도 성과가 났었는데, 이러한 구간 동안에 채권의 액션은 사실 채권을 비중 자체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교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일들을 방어를 해왔는데, 이마저도 사실은 크게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하이힐드 채권에서 오히려 물가 연동체로 교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언제부터 발생을 했느냐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있었던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저희가 미국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물론 한국을 기준으로 해도 되는데, 글로벌 경제의 중심인, 그리고 미국의 금리 자체가 글로벌 경기에 좌지우지하고 있는 부분을 벤치마크를 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는 이 구간의 어떤 평균 값이 1.2 정도로 나왔습니다. 1.2% 정도 되는 미국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이 평균 수치를 보게 되면, 보시면 한 2.5, 그러니까 2.3에서 2.4 정도 되는 수치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요 구간 동안에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기대가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보시면 2.4 정도, 2.5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보시면 1.1%포인트 정도 더 숫자가 올라오는 거죠. 즉 2배 정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2배 정도 인플레이션의 발생은 크게 세 가지 시간으로 쪼개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한 1%포인트 정도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확 올랐을 때, 그리고 0.4, 0.5 정도 올랐을 때 저희가 구간에 어떤 액션을 했는지 저희가 실제 포트폴리오의 변화를 놓고 봤을 때, 첫 번째는 경기 회복, 두 번째는 적절하게 이 정도면 뭐 경기가 회복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적절하게 오는 수준인 것 같다. 세 번째는 놀랍다, 급격하게 경기를 눌러버릴 수도 있겠다.
급격하게 유가가 올라오고 급격하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니까 경기 자체의 회복을 조금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가 생각이었는데, 첫 번째 구간엔 저희는 아예 중국을 첫 번째 테마로 삼았습니다. 즉 중국을 첫 번째 편입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즉 신흥국 중에서 중국을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았던 이유는 되게 단순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과 함께 가장 빠른 경기 회복이 나타날 것이라고 봤었기 때문입니다. 즉 첫 번째는 중국에 대한 비중을 처음에 편입을 했고요. 두 번째 기간에서는 저희가 경기가 회복이 되니까 싸 보이는 자산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주식 기준으로도. 근데 이게 특히 주식 기준으로 싸 보이는 자산들이 미국이랑 유럽 선진국의 주식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신흥국 주식이 싸 보이기 시작했는데, 밸류에이션 값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절반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흥국의 환율 역시도 더 이상 약해지기는 어렵다라는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해서 저희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중국의 어떤 비중들을 좀 줄여서 신흥국 비중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오면 올수록 저희는 2021년 오기 전에 저희는 중국의 비중을 거의 다 신흥국과 선진국의 비중으로 다 스프레드 아웃, 뿌리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렇게 가장 뿌리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턴어라운드를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왜? 경기 회복이 온다고 저희는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구간 왔을 때, 특히 2022년 이제 저희가 1분기 들어왔을 때 했던 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원 부족이 발생을 하고 있고, 자원 부족이라는 것은 자원을 생산하는 국가와 그리고 자원을 쓰는 수요의 국가, 즉 서플라이와 디맨드 사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즉 자원을 생산하는 국가는 분명히 유리할 것이고, 즉 이런 자원 부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늘려갔고요. 자원 수요에 해당되는 부분을 줄여갔습니다. 즉 자원 수요는 뻔합니다. 유럽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익스포저를 좀 줄여갔고요. 그리고 서플라이, 저희가 알고 있는 선진국 중에서는 호주라든지 이런 국가를 좀 늘리고, 그리고 신흥국 중에서는 아시아의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류의 국가를 조금 늘리는 형태의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현재 포트폴리오는 신흥국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는 소폭 좀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대부분 자원을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환율에 대한 어떤 저평가 매력도가 높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그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바램대로 아주 쇼컷으로 되게 짧은 시간에 끝날 줄 알았었는데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사이 동안에 저희는 되게 흥미로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화된다면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물자 자체가 중요해진다. 실물 자산 자체가 중요해진다. 즉 원자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첫 번째 2월 달만 하더라도 저희는 원자재의 인덱스, 그러니까 전체 원자재를 주로 담고 있거나 아니면 산업용 금속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인덱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인덱스 형태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포커스되어 있는 원자재들을 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경기를 눌러버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재를 추가 편입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낫다. 즉 전체 포트폴리오 자체에서 저희가 조금 리스크가 있거나 손익이 좀 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 축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현금 비중을 확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저희 사이클 역시도 비슷하게 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변동성 지수, 즉 빅스 지수가 전쟁이 딱 일어나고 나서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세 개의 기간 동안에 보시면 첫 번째 기간에는 저희가 거의 손실이 나지 않았었고, 두 번째는 소폭 손실이 났고, 세 번째 기간에는 약간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세 번째 오히려 저희는 현금을 늘렸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구간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주로 생산하고 있는 원자재 비중을 가지고는 있되 비중을 축소하는 것 때문에 이런 비중이 낮아도 워낙
가격이 급등하는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수익이 나는 그런 흥미로운 결과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오는 이런 구간 동안에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해당될 때는 저희가 첫 번째로는 경기 회복을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위축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의 비중이 상당히 줄어서 지금 50%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 연준이 페드가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채권 비중 자체를 축소를 했었고요. 지금은 오히려 하이힐드에서도 오히려 물가 연동체, 팁스와 같은 물가 연동체의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으로 돈 버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물가가 올라온 부분에 웨이팅을 좀 줘서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저희의 채권 전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빅스, 즉 전쟁 때문에 전체 실물자산, 부동산이나 원자재 같은 비중은 늘려야 되겠지만 실물자산을 늘려야 되겠지만 그마저도 지금 원자재 부족이 너무 심화되면서 충격이 와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현금 자체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에 닿았습니다. 따라서 요약을 하자면 저희가 주식 비중이 50%대에 불과하고요. 채권 역시도 저희가 예전에 한 20-30% 들고 있던 거에 절반 가까이 줄였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현금의 비중 자체가 20% 이상 넘어서 거의 3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느 정도 리스크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희가 방금 요약드린 것처럼 이런 빅스가 특히 변동성 지수가 되게 강력하게 또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현금을 확보한다기보다는 정말로 싸 보이는 자산이 나타나는지 워치하는 데 더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미 현금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30%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저평가 자산을 잘 편입할 수 있는 배당주 인덱스가 되었건 중소형주 인덱스가 되었건 아니면 특정 지역이 되었건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지금 이제 찾는 구간으로 조금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변동성 지표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전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해 금리에 관련된 아이디어는 올해 내내 2022년 내내 자본시장을 지배하는 위험이 아닐까 싶고 여기서도 수익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꼭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이 있고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데일리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곧 저희가 또 준비를 해서 공유할 수 있는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